자, 소장님 한 주간의 부동산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한 주간에 특별한 뭐 정책의 이슈는 없었고요. 네. 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전 청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네. 그거 하나는 저번에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 가격. 이 가격이 네. 제가 계속 심상치 않다 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거의 이제 정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게 좋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게 좋은데 가격이 지금 마냥 오른다고 사람들이 기뻐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무주택자들이 제일 힘들고 유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 거도 오르고 옆에 거도 오르고 네. 다 같이 오르는 부분인데 그 오르는 부분들이 결국은 돈의 규모가 커져서 나중에 거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마냥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을 뭐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우선은 그 서울이 가장 핵심이죠. 네. 그 중에서 이제 강남권이 또 가격의 변동의 폭 그리고 이런 규모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되는데 네. 파동의 어떤 중심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강남 4구의 매매가가 네. 2012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처음으로 네. 15억을 돌파했습니다. 평균이요? 예, 평균 매매 가격이. 와. 그러니까 지금 가격들이 되게 크게 변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되게 놀라운 수치긴 해요. 옛날에 15억 하면요. 네. 이거는 그냥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0억 그러면은 감히 입에 10억을 담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부자의 기준이 10억이었어요. 그럼요. 예, 그 큰 돈이 이제는 뭐 평균도 그 이상을 맞습니다. 넘어버린 시대가 됐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네. 물건으로 가보면은 네. 이제 아리팍이라고 아시죠? 그쵸.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동. 요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전 불인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에 공급 면적 45평짜리가 네. 48억에 거래가 됐어요. 예, 저번에 이제 30평대가 40억에 거래가 됐다고 했는데 네. 이 45평도 이전 거래가 그 전에는 3.5억이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는 3.5억이 한 번에 껑충 또 뛰어오른 거예요. 야, 3.5억, 3.5억, 엄청 3억 크죠? 5천. 허탈하네요. 그렇죠. 허탈하죠. 네. 허탈하고 되게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게 문제는 강남이 움직였다가 지금 저번하고 저저번에 제가 이제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경기도 지금 가격들 엄청 많이 올랐다 얘기도 하고 노원구도 지금 네, 네. 상반기에 되게 많이 오른 데가 노원구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다시 또 강남으로 돌고 돌아서 또 돌아왔어요. 근데 한편 강남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진짜 저 같은 사람들은 강남이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강남 거기는 뭐 원래 비싼 거잖아. 네. 뭐 내 얘기 아닌데 뭐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큰일 아닙니다. 큰일 나나요? 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큰일 나나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요.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강남이 움직이면요. 네. 강남의 움직임이 옆으로 퍼지고요. 음. 그게 시간차를 두고 어떻게든 전국으로 영향을 미쳐요. 아, 그렇기 때문에 파동의 진앙지니까. 그렇죠.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 강남이 남의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강남의 움직임이 그 다음 파동을 또 발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강남에서 시작했다가 다시 강남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또 준비하는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남을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게 네. 예전에 뭐 1억 처음에 돌파했다. 근데 지금 1억이 예산일이 됐어요. 어. 예, 되게 많이 이제 그 1억을 넘는 물건들이 많이 생겼고 이런 강남 4구의 움직임에 진폭이 커졌다는 건요. 이제 이게 커지면은 이제 그 밑에서 추격해 오는 사람이 있겠고 이 강남하고의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강남이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게 계속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특히 상승장에는 그 진폭들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고 돌아서 강남에 왔고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네. 얘기를 말씀드리고 서울에 그러면 강남 말고 가격들이 다른 거는 좀 어떻게 됐냐? 네. 예, 6억 이하짜리 중저가 아파트들이 호가들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 왜냐하면 가격이 싸니까 물건의 입지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이제 가격들이 또 움직이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만 그렇냐? 수도권 올해 상반기를 보면요. 거의 15% 이상 폭등을 했어요. 엄청 많이 진짜 이게 폭등했죠.
실거래가 1,000만 원짜리가 15% 오른 것도 아니고 네, 몇 몇 억씩 억짜리가. 하는 것들이 15%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수도권도 13개월째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누적 상승률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는 15.5%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한간에는 이게 수도권의 경기도랑 인천의 이제 교통 호재가 서울하고 연결 잘 되는 교통 호재, 네. 특히 GTX, ABC 노선으로 인해서 맞아요. 뭐 됐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공급. 네, 공급의 문제로 가격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커졌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호재랑 결합을 해서 네. 이 상승장에서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매매가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요. 이 불안한 시장이 지금 거래의 성수기가 아닌 7월 달에 6월 달에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성수기가 보통 가을 정도죠. 그렇죠. 명절 이후가 네네. 본격적인 성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예상이 되는 게 명절이 지난 이후에 네. 가격의 상승폭은요. 저는 지금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하고 확실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는 아니에요. 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이례적인 일인 건가요? 그렇죠. 좀 이례적인 일이고 이게 또 이 속도도 문제지만요. 그 기간도 지금 이례적이에요. 올라가는 기간도 되게 길었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속도도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서울의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한번 봐서 실매물을 보시면요. 네. 강남구 쪽에 보세요. 10억짜리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10억짜리가 네. 없어요. 네. 예, 전부 다 이제 뭐 20억 이상 최소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서울 얘기를 했고 수도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수도권 말고 물건으로 가볼게요.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 물건이 비아파트잖아요. 아파트가 그쵸. 아닌 거잖아요. 여기에도 불장이에요 지금. 아, 이것마저. 네, 그것마저 불장이고 이것도 계속 얘기했는데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거래량이 네. 빌라의 거래량보다 항상 2배 이상 많았어요. 음. 근데 지금은요. 그게 일반적인데 이례적으로 올 1월부터 6월까지 빌라의 거래량이 아파트를 크게 앞서고 있어요. 빌라가요? 예. 사람들이 아파트보다 빌라를 선호해서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아파트의 공급이나 매물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이거죠. 한마디로 비싸서. 비싸네. 비싸서. 그러니까는 그렇네요. 집은 필수제잖아요. 네.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어떻게든 그쵸. 구해야 되는 거고 네.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매매 6억 이하의 물건들이 점점 호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가격이 싸서 네. 그리고 빌라도 투자금이나 실거주로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 싸서 아. 그래서 여기로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빌라 같은 경우는 향후에 네. 이게 매수세가 많이 붙지 않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내가 팔려고 할 때 잘 안 팔릴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매도를 하려고 할 때 매수세가 잘 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빌라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하락이 오고 정상화가 되는 시기가 올 건데 그 시기에 팔 수 있는 물건인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마 지금은 좀 올라가지만요. 나중에는 조금 잠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신중하게 빌라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는 이 비아파트인 이 빌라 네. 오피스텔도 지금 엄청나게 거래가 아파트보다 많아지고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례적이라는 거죠. 야 그러면 그렇군요. 이제 매매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전세는 어떨까요? 전세값 이거 완전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아니 전세가 그냥 작년에도 임대차 3법 나왔을 때 네. 이미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1년도 안 됐는데 엄청나게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재건축에 있던 사람이 네. 저번에 이제 재건축의 거주 요건을 2년 하는 거를 폐지라기보다는 없앴다라는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네. 없앴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려고 실거주로 들어와서 이제 입주권을 가져가야 되니까 세입자 보고 너 나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이기 때문에 되게 싸요. 네. 나왔어요.
전세금이 쌓였다는 거죠. 네, 원래 쌌는데 나왔어요. 근데 원래 강남에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나와 보니까 강북도 가기 힘들어. 그치. 네, 그리고 저기 경기도 쪽으로도 네, 오 네. 만만치 않아요. 네. 완전히 그렇게 밀렸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거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피해를 지금 입게 된 거죠. 시작도 하지 않은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하는 반증적으로 말하는 게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지금 쉼없이 올랐다. 계속 올랐죠. 100주, 105주, 106주, 109주 꾸준히 지금 오르고 있다. 심각하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달 명절 이후. 예. 그때 되면요. 더 심각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고공행진이 일어나고 서울에 이제 전세 대란이 가을에 네. 닥칠 건데 그때의 부분들이 좀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전세에 대해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하면요. 네. 서민들의 저리 대출 전세에 대해서 네. 버팀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버팀목이라는 게 한 3억의 보증금을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3억이 넘어가면 대출을 안 해줘요. 근데 전세값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뭐 작년까지만 해도 3억 이하의 이제 부정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팀목 대출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13,000세대였는데 네. 근데 이게 6,880세대 정도로 완전히 이제 줄어들었고요. 거의 반토막 났네요. 예. 그래서 34%로 완전히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인 것도 그렇고 사실 뭐 수급 조절을 못한 부분들 여러 네.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매매도 그렇고 그다음에 물건에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전세도 그렇고 분양도 3기 신도시 이제 나중에 할 건데 네. 이 3기 신도시 지금 시작부터 올 하반기까지 하면은 이제 희망 고문의 피해자들이 생긴다 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더러 겁이 나가지고 또 이제 매수 심리들이 자극되어서 굉장히 그쵸. 또 많이 몰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하반기 시장 그리고 내년 시장 정도 초 정도 어떻게 보면 2020년까지 네. 진퇴양난의 시장이 될 것이다. 예.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미 꼬일 대로 꼬여버린 많이 상황인 꼬였어요. 거네요. 그리고 꼬인 거를 한 번에 쫙 풀면은 줄이 끊어지잖아요. 줄로 연결되면. 그래서 네. 요걸 하나씩 풀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정상화되는데 이거를 하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게 정상화되는데도 부작용이 생긴 것만큼 네. 고생하면서 그 꼬임들을 풀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네. 정부도 뭐 이럴 목적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상황이 그렇죠. 이렇게 되고 나서 진짜 많이 골머리를 썩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정부는 골머리를 썩지만 그 서민들은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정말 죽어나가죠. 정말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강남권은 재건축에서 뭐 교육 때문이든 직장 때문이건 거기에 터를 잡고 몇 년씩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터전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내 네.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밀려난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정부 정책에 그냥 이러쿵 저러쿵 한마디 한마디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휘청휘청 거린다는 생각을 하면은 네. 정치인 분들도 조금 더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요. 근데 네. 요즘은 사람들이 대놓고 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또는 다른 분들도 정치 얘기를 할 때 뭐 정치색 이런 게 지금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사회 상황을 보면 네. 모든 사회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정치의 네. 그때 말씀해 주신 그쵸. 건 정치가 행정을 만들고 행정이 네. 뭐 이런 정책을 만들고 네. 그 행정을 만들어주고 시민의 삶으로 이제 스며드는 건데 네. 그냥 사실은 되게 눈물 나는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요. 너무 많아서 더 이상의 이런 피해를 가지지 않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정부는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정책을 뭐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네. 답이 정해져 지금 신규 공급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존의 물건을 풀어야 돼요. 그 풀면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요. 네. 그 사례를 보면은 자주 얘기했던 게 1980년도에 이제 200만 호 건설 네. 해가지고 그때 80년도 후반까지 급등하던 물건들이 입주 물량이 실제적으로 91년도에 나오면서 가격이 움직이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실제적으로 나오면서. 근데 사전 청약이 아니라 실제 입주 물량이 나오면서. 그런데 그때 떨어졌죠. 그리고
올해 2월달에 보면요, 네. 강동구에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매매 물량, 이제 입주 물량들이. 물량이. 그래서 뭐 강동의 리버스트라 8단지라든지 그다음에 리엠파크 14단지라든지 요런 거 쭉쭉 해가지고 고덕자에 포함해서 한 3,700세대가 나왔어요. 네. 대규모 입주 물량이 나오니까 전세값이 떨어졌어요. 이게 불과 4개월 전에. 진짜 공급에는 장사 없는 예. 거죠. 그리고 과천이 작년에 굉장히 쌌어요. 네, 전세가가. 네. 왜 그랬을까요? 그 물량 입주 물량이 좀 물량이 있었던 엄청 건가요? 많았어요. 2020년 4월 달에 과천 푸르지오 서밋에서 1,500세대 나왔죠. 네. 2020년도 12월 달에 과천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서밋에서 또 한 1,300세대 나왔고 2021년 1월 달에 유버필드 이것도 한 2,100세대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2021년도 11월 달에도 그다음에 과천 자이가 2,100세대가 나올 거예요. 거의 한 8천 7천 세대가 맞아요. 그리고 네. 작년에 과천에 있는 전세가를 보세요. 되게 쌌어요. 그리고 지금 분당 네. 전세가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장지구가 5월부터 물량을 쏟아냈거든요. 네.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많이 조금 약세가 된 거예요. 네. 이걸 보더라도 이 전세와 매매는 연결이 돼 있고 물량이 나오면요 전세와 매매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워낙 총량적인 물량이 작기 때문에 네. 이 현상은 나올 때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고 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나와야지 네.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대구 되게 네. 유명한 데가 수성구. 네. 수성구가 이제 거의 뭐 강남으로 쳐요. 네. 근데 그 동네도 뭐 두산 제니시스 위브라는 아파트도 네. 뭐 지금 뭐 대형 평수는 20억이 넘었거든요. 네, 네. 20억 넘는 아파트 많아요. 와, 재건축. 대구도? 예, 그럼요. 수성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2014년도에 수능 1등 한 사람 4명이 나왔어요. 그 동네예요. 그 교육열이 엄청나겠네요. 거기는 동네가. 파락군이에요. 그건 네. 교육 때문에 가격들이 엄청 오른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지금 물량들이 2017년부터 계속 쏟아졌어요. 2000년부터 쏟아지고 지금 21년까지 거의 3만 4천 가구가 쏟아졌거든요. 네. 이게 2000년도부터 21년 동안에 이제 최대 물량치예요. 대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예, 20년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분양을 해도 미달이 된 거예요. 수성구에도. 자, 이걸 보세요. 이렇게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건요 공급이에요. 경제 위기와 공급이에요. 근데 지금 수요자들은 매우 그 구매 욕구가 충분히 막 넘쳐 있고 네. 그 넘치는 거에는 구분이 되는데 불안한 마음과 네. 이제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다음에 좀 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 그게 물량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가격들을 막 움직임을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메시지가 이런 국지적인 거지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이거를 물량을 나오게 하는 지금 네. 기존에 있는 걸 나오게 하는 정책들을 조금 많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니까요. 예, 그게 바로 제가 말했던 세금에 대한 부분들 중과를 정상화시키는 거. 네. 그 정상화가 되면은 가격들의 안정화는 지금보다 올라는 가겠지만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은 최소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록을 국회로 큰일 납니다. 농담입니다. 네. 공무원 하다가도 하고 나오신 분이 다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 진짜 사람이 매이는 장사 없다고 하고 또 네. 김병의 효자 없다고 하듯이 아파트는 또 공급에는 장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뛰어나세요? 왜 그러세요? 말이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집이 많아져. 네. 그럼 당연히 안정화되겠지. 네, 많아지면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뭐 내가 지금 집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고 네. 집이 한 채 있으면은 싸움이 일어나겠죠. 가격이 그쵸, 올라가고. 그쵸. 거꾸로 집이 5채가 있고 사람이 3채가 명밖에 있으면 없어. 그러면은 집이 남겠죠. 그렇죠. 파는 매도자분들은 싸우겠지. 그렇죠. 더 싸게 팔려고. 그렇죠. 네. 그렇게 그 원리가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네.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네. 지금 공급이 꽉 막혀 있다. 예. 근데 우리가 국지적으로 이제 물량이 나오는 곳들, 공급이 나오는 곳들을 봤더니 가격이 안정화가 되더라.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인데 사실 이 내용을 정부가 모를 리가 없는데 네. 그분들 서울대 나오고 뭐 경제학과 나온 분들이 계시고 참모들로 다 있으시기 때문에 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벌까요? 그렇진 않아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네.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 있죠.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 이유를 소장님은 이제 알 수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네. 얼마나 많은 사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정부가 양도세 중과하고 공급 내면은 주가 안정될 거 알아. 그들도 알아. 왜 안 하지?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그러면 문제로 가야 돼요. 왜냐면은 네. 지금 이거를 양도세를 완전히 풀어보면요. 네. 대선 완전 대패합니다. 지금 대선 대패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게 포인트. 용감한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용감한 정치인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도 서로 의견들이 막 대립이 많이 되는데 네. 사실상 이거를 큰 소리를 내서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모들이 과연 있을까? 저는 지금 아직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네. 어찌 보면은 이제 현실과 이상의 사이. 네. 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상과 현실, 자. 현실과 이상. 네, 아무튼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냥 좋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아 일단 무섭네요 정말. 네. 아 그리고 소장님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별건 아닌데 네. 그 오늘 만났던 어떤 분이 부동산 얘기를 저랑 잠깐 했었는데 그분도 부동산 꽤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27년, 25년 뭐 이렇게 2000년대, 2020년대 후반 정도가 되면 우리들 마음으로는 3기 시도시 입주 물량들이 나와서 이제 안정화가 될 확률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때가 되면 네. 1기 신도시들 있잖아요. 네. 일산, 네. 분당 네. 이런 쪽의 아파트들이 보통 90년대에 입주가 됐던 네, 아파트들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들이 이제 거의 40년대에서 네. 그네들도 재건축하고 막 이렇게 해야 네. 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게 맞물릴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일산에 분당에 재건축하는 곳의 아파트들의 사람들이 다 전세를 얻으러 나오게 되는 상황이 네.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3기 신도시 물량도 나오고 이제 전세에 대한 부분들로 네, 네, 네.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이제 가격이 어떻게 좀 안정화될 것이냐 네, 그거에 네. 대한 네, 저건 답을 명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좋습니다. 안정화될 것 같아요. 오. 그렇게 되면은 네네. 조금 안정화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랑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위치가 좋아요. 아. 일단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물량이 나오면은 안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물량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7년이라는 8년이라는 시간에 네. 아파트의 가격과 물가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렇죠. 안정화되는 거는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음. 그리고 언젠가는 또 이 안정화가 다시 하락과 상승과 이것들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는 포인트가 안정화가 된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안정화되기 전까지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안정화는 될 것 같아요. 물량엔 장사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는 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고 그 공백 기간 동안에 가격이 움직이는 것들을 고려하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게 더 현명한 어떤 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이 들어요. 안정화라는 게 예. 집값이 폭락할 거다,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 얘기가 아니신 거잖아요. 네.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게 멈출 수 있다. 네, 이 그쵸. 정도 느낌이신 거지. 네.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춰서 약간씩은 뭐 조정이고 왔다 갔다 웨이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한번 올라가서 놀게 되는 그렇죠. 그런 확률이 많기 있겠죠. 네, 맞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없죠. 통화량은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계속 있는 거라서. 맞습니다. 자, 일단 한 주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이슈를 또 일목요연하게 또 정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이제 저희 행센 쪽에 사연이 와서 네. 그분과 함께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서 소장님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가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세이시고 남편분께서는 62세이신 거고요.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한 7에서 8년 정도 되셨고 청약통장도 갖고 계시고 다행인 점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근로소득이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유로 거주지 이동 예정
네. 예, 이사를 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몇십 년째 신협과 은행의 정기 예금으로만 예치를 하셨던. 그러니까 저희들 흔히 하는 뭐 ETF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랑은 조금은 거리가 좀 있으셨었던 분이셨고, 그 현재 지금은 전세 1억 2천에 거주하고 계시고 예금이 1억 정도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총 이분들께서는 주거 마련을 위해서 2.2억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분들께서는 지금 계속 전세로 떠다니는 생활이 이제 힘드시니까 네. 또 불안하기도 하시고 네. 안정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네. 상황이신 겁니다. 네. 자, 지역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수원 쪽으로 네. 네, 예. 약간 얘기가 확인이 됐었죠. 네.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내 집 마련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적어놓은 상담의 최종 조언까지 함께 넣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미 결과를 이제 얘기를 다 해주셨네. 예, 상관없습니다. 이게 네,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이제 내용인데, 저는 이분들의 상담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그냥 팩트적인 부분만 요약을 했지만은 네. 그 앞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왜냐면은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너무 많은 유튜버가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모르는 상황에서 맞아요. 누가 사기꾼인지 누가 진실된 사람인지를 네. 구분을 못하겠다. 하지만 그나마 그냥 사기가 없어 보이시는 네. 분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비현실적인 조언을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그쵸.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음. 집을 팔고 무주택을 유지를 하다가 그 판 이후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극에 달하는 이 상승장에 절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들이 너무나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좀 바람이 있으면은 지금 60이 넘으신 만큼 네. 빨리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거주 집들,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네.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 응원하면서 꼭 구해드려야 되겠다. 네. 라는 게 되게 크게 마음에 동하게 네. 되었어요. 일단은 지금 다행인 거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예요. 네. 근로소득이 이제 한 5년 이상은 좀 남아 있으신 것 같고 안타까운 거는 네. 지금 소위 말하는 은퇴 시기가 된 거예요. 65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가시되 투자의 경향성도 겸비한 아파트로 가시고 현금 흐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까지 해결을 이 돈으로 해야 돼요. 지금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거주와 투자로 가능한 물건을 찾아야 됩니다. 네. 예, 그게 첫 번째 방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실거주로 하는데 3억 이하의 아파트를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원래 4인 가족이면 3억으로 찾기가 힘들어요. 네. 2인 가족이기 때문에 20평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억 이하의 주택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3억 이하의 아파트 중에서 자기 자본이 지금 2억 2천이 있어요. 네. 근데 그 2억 2천을 다 활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있으신 만큼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하나도 없으면요. 네. 뭐 갑자기 병원에 아파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냥 뭐 이런 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은 게 이제 어르신의 어떤 60대, 70대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금을 다 쓰지 말고 대출을 받되 3억 중에서 대출을 받되 최대 1억 5천 이상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1억 5천 정도를 내 자기 자본을 쓰고 네. 그다음에 대출을 1억 5천 이하 정도로 운영을 하시면서 집을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1억 5천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건 다행히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네, 5년에서 7년에서 8년 정도의 네. 근로소득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출을 받으시고 지금 저금을 하시는 거를 대신해서 이자로 내세요.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근로소득을 이제 저금 대신 대출로 이제 이자로 내시는 거예요. 그럼 대출의 방법에서 대출은 어떻게 돼요? 뭐 디딤돌이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뭐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하고 네. 보금자리도 만기 40년에 뭐 이제 한도 3.6억 정도 네. 뭐 금리는 고정금리로 한 3%대가 되긴 되는데 네. 요게 LTV 7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하시고 그러면 어디에 가서 물어봐야 되냐?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 또 제가 이제 알기로는 유보금자리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40세 이상으로 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부터 이 지금 대출 받은 거를 전환을 할 수 있어요. 뭘로 전환하냐?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출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린 것보다 방법론적으로 목차를 잡아드릴 테니까 그 대출은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네. 문의를 한번 하셔서 내가 조건이 맞는지를 우선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 자기 자본 2.2억 중에서 3억짜리 주택을 사고 네. 1.5억을 대출을 받고 내 자본은 1.5억을 이용한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집을 샀어요. 이제 근로기간이 끝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릴 건데 근로기간이 끝나면은 그 끝나자마자 대출을 상환을 하세요. 상환을 하면 대출이 없어지면은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현금 순환이 만들어지겠죠. 제가 아까 전에 대출 받는 기간 동안에 이자는 어떻게 대체하느냐? 여기 행센 이용해도 돼요. 행센에 남은 돈을 이용해 가지고 대출 비용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우선은 대출이 포인트고 대출을 상환하는 거는 내 근로소득이 끝나는 시점을 상환 시점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현금 흐름을 그때부터 만들 수 있는 게 주택연금이 되겠죠. 네. 예, 주택연금인데 주택연금 뭐 3억짜리 뭐 이거 얼마나 되겠어? 만약에 3억짜리가 뭐 더 올라가겠지만 저는 4억이 됐다고 쳐요, 집이. 그러면 이 4억이 상승했다고 기준을 하면요. 70세 정도 되시잖아요. 네네. 70세 기준으로 월 120에서 130 나와요. 쪽지 않네요. 예, 그래서 은퇴 시기에 맞춰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금을 안 해도 네. 현금 순환을 만들 수 있는 게 그쵸. 됐죠.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2인 가족이에요. 네. 그럼 2인 가족이기 때문에 뭐 이제 자식들한테 돈을 더 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택연금 추천드려요. 네. 주택연금 근데 주의할 게 55세에 하면은 55세 시점에 돈이 작게 나와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래 받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70세 정도 하면은 돈이 네. 많이 받고 80세면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쵸. 그 지금 4억 기준으로 했는데 4억이 5억이 되면 그 5억에 대한 부분에 돈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나중에 은퇴 때 현금 순환을 만드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집을 사서 대출을 이용해서 대출은 어떤 대출이라는 것까지 얘기했고 그 대출을 상환하는 시점 근로소득이 끝난 시점으로 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 순환을 만들어야 되니까 영모기준론을 네. 하라는 거. 주택연금이죠. 요렇게 주택연금이죠. 네. 예, 요거까지 하면은 일단은 70세 이후까지도 현금 순환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3억짜리를 어떻게 찾냐? 그쵸.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3억짜리인데 뭔가 좀 기대할 그렇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물건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초도에 말한 것처럼 오늘 되게 마음이 동했어요. 동한 게 크게 동했어요, 사실. 정말 이분이 보내주신 메일을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은 지금 고통을 받은 시간이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절실함이 글자 한자 한자에 되게 묻어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물건을 항상 뭐 말해주진 않지만은 항상 어느 물건이라는 걸 다 적어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네. 그걸 물건을 말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한 물건들을 센터장님이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거를 지금 이메일, 제가 메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예, 메일로 그럼 보내주시면 지금 시청을 하고 좋겠고, 계실 텐데. 예, 메일로 보내주시고 그걸 활용을 해서 주택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네. 추천지는 저는 수원 쪽에 권선동 쪽을 추천을 드렸어요. 네. 땡땡 아파트 이제 3개를 했는데 2개의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예요. 20평하고 24평인데 물건을 제가 이제 메일로 보내준 걸 찾아보니까 네. 각각 물건이 2개 1개씩 있고 네. 그다음에 하나 이제 재건축 물건이 있어요. 3억짜리. 네. 근데 거기는 적어놨지만은 이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네. 그냥 한번 확인만 해보시고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 3억 이하짜리 물건들은 안산이에요. 네.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수원의 포인트는 동네를 떠나지 않기 원하시면은 네. 수원으로 가시면 되시고 네. 만약에
직장이 수원이라면 네. 수원하고 연결이 잘 되는 분당선 쪽에 사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사동에 용적률이 되게 작은 아파트들이 있고 거주 여건이 좋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메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20평대 물건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한 어떤 땡땡 단지는 7개 정도, 네. 가격은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사이. 네. 그리고 또 다른 아파트 20평대 아파트는 물건이 2개 정도 있어요. 2층하고 5층하고 그것도 2억 8천5백 미만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돈을 1억 5천 정도 대출 범위를 딱 정하고 거기에서 그 범위에서 이 아파트를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조금 입지 여건이 좀 좋은 데로 가려고 하면은 월피동에 땡땡 1차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도 이제 20평대가 2억 7천에서 2억 8천이에요. 거기는 신안산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6군데를 제가 추천을 드렸으니까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항상 힘든 삶이 있으면은 희망이 있어야지 그 힘듦도 즐거움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회가 이런 아파트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미래 현금 순환까지 얘기를 드렸으니까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디딤판이 되었으면 좋겠고 불행했다고 판단되는 내 마음들이 좋은 행복으로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60대가 넘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걸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현금 순환과 가치 상승을 적절한 비율로 조화롭게 만들어 놔야 돼요. 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금 물건들 이제 나중에 메일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물건이라 판단되고요. 생애 주기가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반드시 이제 현금 순환도 함께 병행하면서 가는 게 조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잘 좀 선택하시고 빨리 진입하셔서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권투를 빕니다. 아유.